안녕하세요. 이제 완연한 겨울 날씨에 접어들었습니다. 몸 건강 조심하시고 올겨울을 잘 지내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존 데이빗은 록펠러에 대한 일대기를 소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지식을 얻어간다고 감사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는 정치하면 사회를 잘못 이끌 가능성이 크다라는 확률이 많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이 성공한 노하우들을 사회에 접목시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면목으로 그런 얄팍한 꼼수를 가지고 정치에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국민들에게 또한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만다는 것을 확인된 사실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는 그렇게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면 정치 말고 얼마든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업가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든 세계인들이 알고 있는 일명 노벨상 창설자인 알프레드 노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1833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출생한 후 4세 때 핀란드로 이주하였습니다. 8세 때는 다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주하고 이곳에서 초등교육을 받았습니다. 1850년 미국으로 유학하여 4년 동안 기계공학을 배웠습니다. 크림 전쟁 후 스웨덴에서 폭약의 제조와 그 응용에 종사하고 있던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 폭약의 개량에 몰두하였습니다. 1863년 소브레로가 발명한 니트로글리세린과 중국에서 발명한 흑색 화약을 혼합한 폭약을 발명하고 그 이듬해 뇌홍을 기폭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이에 공업화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1864년 9월 공장이 폭파되어 동생과 조수 4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니트로글리세린이 바로 액체라는 점에 위험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고 1866년 이것을 규조토에 스며들게 하여 안전하게 만든 고형 폭약을 완성하여 이것에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1887년 니트로글리세린 콜로디움면 장내의 혼합물을 주체로 하는 혼합 무연화약을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노벨의 공장은 스웨덴, 독일, 영국 등에서 연이어 건설되어 1886년 세계 최초의 국제적인 회사 노벨 다이너마이트 트러스트사가 창설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그의 형인 로베르트와 루트비이는 카스피해의 서안에 있는 바쿠에 유전 개발에 성공하여 대규모의 정유소를 건설하고 세계 최초의 유조선 조로아스타호 1877년 취향을 사용하여 세계 최초의 파이프라인 1876을 채용함으로써 노벨가는 유럽 최대의 부호가 되었습니다. 노벨은 평생 결혼하지 않았으며 자식도 없었습니다. 1895년 11월 자신의 재산을 은행 기금으로 예치토록 하는 유서를 작성하였으며 1896년 12월 10일 63세를 일기로 사망하였습니다. 과학의 진보와 세계의 평화를 염원한 그의 유언에 따라 스웨덴 과학 아카데미에 기부한 유산을 기금으로 1901년 이래로 세계의 평화, 문학, 물리, 화학, 생리의학, 경제 분야의 노벨상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1893년에 평화운동가 베르타 폰 주트너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기꺼이 내 유산의 일부를 한 재단에 기부하여 5년마다 수여되는 상을 제정하고 싶습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유럽에서 평화의 실현에 가장 공로가 큰 인물에게 수여할 상을 말입니다. 노벨이 자신의 이름을 딴 상의 제정에 관해 언급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해 3월 14일 그는 최초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유산 가운데 20%는 일가 친척에게 나누어 주고 또 17%는 병원과 의학연구소 등 여러 단체에 나누어 기부하고 기금을 조성해 생리학과 의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고 선구적인 발견이나 발명의 상을 수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37%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렇게 처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모두 기금을 만들도록 스톡홀름 학술원에 기증할 생각입니다. 학술원이 매년 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생리학과 의학을 제외한 학문과 진보의 전 분야에 걸쳐 가장 중요하고 선구적인 발견이나 정신적인 작업에 대한 포상으로 나누어 주게 할 계획입니다. 이 유언장에 예고된 모든 상들이 스웨덴인이건 외국인이건 또 남자이건 여자이건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가장 공로가 많은 사람에게 수여되는 것이 나의 확고한 소원입니다. 1895년 11월 27일에 노벨은
유언장을 약간 수정했고 이것이 그의 사후에 공개되어 오늘날 노벨상의 기본 취지를 표현한 문서로 공인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세계 최고의 영예 가운데 하나인 노벨상이지만 노벨의 유언장이 공개된 직후에만 해도 스웨덴 내부에서는 이 상의 재정을 놓고 격렬한 비난이 일어났습니다. 노벨의 일가 친척은 물론이고 한때 애인이었던 소피까지도 자신들의 정당한 유산을 엉뚱한 상에 빼앗기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법적 대응을 고려했습니다. 수상자 선정에서 국적이나 성별에 구애되지 말라는 유언의 당부 때문에 스웨덴 국민 사이에서는 국부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몰지각한 처사라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평화상 수상자를 스웨덴이 아니라 노르웨이 국회에서 선정하게 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연합국가였기 때문에 스웨덴 국왕이 노르웨이 국왕을 겸했으며 1905년에 이르러 별개의 국가로 분리되었습니다. 논란의 와중에 설립된 노벨재단은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을 실현하는 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총 3,300만 크로나,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2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로 집계된 노벨의 유산 가운데 세금을 제외하자 3,100만 크로나가 남았습니다. 이 가운데 2,800만 크로나가 노벨상 기금이 되었고 나머지는 운영 기금이 되었습니다. 재단은 노벨의 유언 중에서도 비현실적인 부분, 가령 과학상 후보를 지난해에 발견 발명, 만으로 제한한 것 등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고 전반적으로 인류에게 가장 큰 유익을 가져다 준 사람들 이라는 취지의 근거의 수상자를 결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1900년 7월 29일 노벨재단은 스웨덴 정부의 공인을 받았습니다. 노벨은 과학자였으니 과학 분야 상들의 재정은 당연해 보이지만 문학상과 평화상은 어딘가 의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분야 역시 그의 개인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노벨은 평생 문학을 가까이 하며 시와 소설을 습작했고 당대의 여러 평화운동가들과도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나는 전쟁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무시무시하고 대규모의 파괴력을 가진 물질이나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벨의 이러한 제안은 어쩌면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자다운 발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자칫 무제한적인 군비 경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최근의 역사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69년에 스웨덴 제국은행이 노벨 재단과는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 알프레드 노벨 기념 스웨덴 은행 경제과학상을 제정함으로써 오늘날 노벨 경제학상으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분야가 생겨났습니다. 한편 미국의 공학자인 헨리 페트로스키는 명색이 화학공학자였던 노벨이 제정한 상에서 줄곧 공학자들이 배제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는 노벨의 유언을 그 집행자들이 편협하게 해석한 결과라고 일리 있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즉 과학에는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이 모두 포함되는데도 노벨 재단 측에서 순수과학 분야만을 대상으로 시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벨상의 과학 분야에서 공학자가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단두 차례뿐이었으며 가장 최근의 사례는 무려 100년 전인 1914년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벨 수학상이 없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한 가지 묘한 소문이 오래전부터 떠돌고 있습니다. 즉 노벨의 부인이 어느 수학자와 불륜 관계였기 때문에 이에 앙심을 품은 노벨이 수학 부문의 상을 만들지 말도록 유언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벨이 평생 독신이었음을 고려해보면 이는 근거 없는 헛소문에 불과합니다. 또한 노벨의 연적이라면 훗날 소피의 남편이 된 어느 군인뿐인데 이는 차라리 평화상의 재정 근거라면 모를까 수학상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따라서 그보다는 노벨이 구체적으로 지정한 분야가 어디까지나 그의 개인적 관심사를 반영했음을 근거로 삼아 수학은 아쉽게도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고 보는 편이 더욱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성공한 사업가들이 사회의 여러 방법들로 환원의 정치가들보다 더욱더 위대한 성공한 사업가가 얼마나 많은가.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무능하다고 자르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오늘도 진검다리TV 군산뉴스를 진행할 앵커 백장미입니다. 또한 저의 진행을 도와주고 지난 일주일 동안 뉴스들을 취재하고 보도해줄 기자 남달리와 기자 오향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한층 걷기어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올 겨울에는 코로나19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많이 추워졌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겨울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외출 시 꼭 마스크 하시고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켜야겠습니다. 올겨울에 정말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될수록 필요 없는 외출들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또한 남의 건강에도 피해를 주지 않도록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취재한 뉴스를 남달리 기자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달리 기자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체된 군산 경제 부흥의 신호탄을 쏘게 될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상생형 일자리 공모 신청이 이달 중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에 그동안 중국 파이튼사 경영난으로 차질을 빚었던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제 궤도에 오를지 지역사회에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 상생형 일자리 협약식을 계기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후 노사민정이 참여한 일자리 사업 모델로서 기대를 모았던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1년간 표류해왔습니다. 이유는 주명신이 위탁 생산하기로 한 중국 전기차 생산업체인 바이튼사가 셧다운에 돌입하면서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난립한 전기차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중국 정부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면서 전기차 스타트업 업체들의 줄도산이 이어졌습니다. 좌초 위기에 놓였던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명신이 다른 업체와 위탁 생산 협의에 나서면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명신은 그동안 국내외 6에서 7개 전기차 업체와 위탁 생산을 위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고 그 결과 구체적인 계약성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명신은 군산시에 대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도와 군산시는 명신의 대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산자부와 협의를 조만간 마무리 짓고 이달 중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해 상생형 일자리 협약도 체결한 상태여서 명신과 협의 중인 국내외 업체의 위탁 생산 물량의 신뢰성만 확보되면 무리가 없을 전망입니다. 통상적으로 공모 신청과 심사 등의 일정까지 2개월이 걸리지만 사전 준비와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어서 이르면 연내 정부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 10월 상생협약식을 통해 제시된 군산형 일자리의 전기차 생산 물량은 오는 2022년까지 4,122억 원을 투입해 승용, 버스, 트럭, 카트 등 17만 여대 규모로 1,9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명신이 국내외 복수의 전기차 업체와 위탁 생산 물량 계약을 추진하면서 오는 2024년까지 총 24만 대까지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7만여 대가 증가한 것으로 여기에 따른 추가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차종 또한 기존 생산 물량과 더불어 SUV 등 다양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바이튼사가 구조조정과 함께 신규 투자자금 유치를 통해 경영 정상화의 속도를 내면서 명신의 전기차 위탁 생산도 재개될 것으로 조심스레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지속 가능성 여부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전기차 시장을 내다볼 때 위탁 생산 자체가 리스크가 크고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전기차 생산의 시장 진입 장벽이 낮음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업체들이 대건 난립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도 차세대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명신이 과연 신생 업체로서 경쟁력은 물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와 사전 협의를 긴밀히 진행하고 있으며 명신의 위탁 생산 물량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토 단계로 알고 있다면서 산자부 승인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군산미래신문에 나온 기사들을 발췌해 간추려 간략하게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남달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대중공업과 GM이 철수함으로써 군산 경제에 큰 타격을 주어 군산 시민들의 일자리에 큰 영향을 받았었는데 침체된 군산 경제 부흥의 신호탄을 쏘게 될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상생형 일자리 공모 신청이 이달 중 이뤄질 전망이라고 하니 꼭 성공하여 군산 시민들의 일자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달리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오향기 기자 차례입니다. 수집한 군산 뉴스를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기 기자. 네, 오양기 기자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할 군산 관광지에 대해서는 오늘 쉬고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취재한 뉴스는 군산 뉴스라기보다 전국적인 뉴스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문체부는 교육부 사회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원장 김태훈과 함께 추진하는 한복교복 보급시범 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달에는 3개 학교, 2021년 3월에는 8개 학교 등에서 학생들이 한복교복을 입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와 교육부 한복진흥센터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한복교복 보급시범 사업에 참여할 중 고등학교를 공모했고 11개 시도 50개 학교가 신청한 가운데 22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학교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최종적으로 16개 학교, 학생 2,308명에게 한복교복을 보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선정된 모든 학교에는 동복, 하복 또는 생활복 디자인 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해당 시도에 무상교복 정책이 없는 9개 학교의 경우에는 올해를 포함해 총 3년간 무상으로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교복을 입는 학생들을 비롯해 학부모와 교사들이 직접 선택한 한복 교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한복 디자이너와 상담 전문가, 교복 생산업체로 구성된 학교별 전담팀이 학교를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원하는 교복 디자인과 색깔, 재질 원단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맞춤형 한복 교복을 제작했습니다. 예컨대 보은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중심이 돼 디자인을 고르고 학교별 전담팀과 협의한 후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복 설명회를 열어 교복을 선택했습니다. 광일고등학교에서는 여러 개의 후보를 놓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교복을 골랐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작천중학교와 임곡중학교에서는 전교생이 모두 모여 교복을 골랐습니다. 나머지 학교들도 학생들이 직접 입어보고 디자인 후보군을 정한 뒤 실물 전시, 학생과 학부모 대상 설문, 투표 등의 방법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교복을 선택했습니다. 한복 교복은 매일 입고 자주 세탁해야 하는 만큼 튼튼한 교복용 원단과 땀 흡수와 통풍이 잘 되는 기능성 원단을 함께 사용해 학생들이 편하게 입고 학부모들이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의 길이와 상의 품을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복진흥센터는 그동안 몸에 꽉 끼는 등 성 역할을 정형화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여학생 교복의 경우에는 내리다디 원피스, 치마 바지, 바지 중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임곡중학교에서는 동복과 하복 모두 바지로 결정했고 인천체육고등학교에서는 하복 생활복을 바지로, 양천중학교에서는 하복 생활복을 치마 바지를 입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복 교복은 제작 과정에서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교복 수선이 필요한 경우 한복 교복 생산업체 매장을 직접 이용하거나 매장이 근처에 없는 경우에는 업체가 지정한 학교 인근의 수선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작년에 개발한 한복 교복 디자인 53종에 더해 올해 50종을 추가로 개발해 학생들의 선택지를 더욱 넓혔다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배 이상 한복 교복 보급 학교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상 뉴시스에 나온 기사들을 간추려 간략하게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양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복 교복들이 대체적으로 아름답고 이쁘네요. 군산에 있는 학교들도 한복 교복으로 선정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선정된 학교가 없었다면 내년에는 군산에 있는 학교들이 선정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향기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남달리 기자가 취재한 내용들을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달리 기자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달리 기자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조성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에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 청장 양충모은 3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등과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입주를 약속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새만금 산업단지 209 3만 평방미터에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20억 원을 투자해 연구개발 인력 양성 산업 육성 기능을 수행할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는 새만금 내 추진 중인 해상풍력 100MW뿐만 아니라 서남해 해상풍력 등 국가 주요 사업의 단지 조성 및 지원을 위한 통제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개발전략국장은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 합류한 것을 환영하며 새만금이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8년 10월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새만금 산업단지 내 관련 연구기관, 인력양성센터, 제조시설 등을 집적화하는 클러스터를 구축 중입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네모이엔지, 레나인터내셔널, 테크윈에너지, 소레코 등 재생에너지 기업과 입주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주황산업, 플라스포 등 두 개의 제조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연구기관으로는 한국산업기술시어머니 수상태양광 종합평가센터 입주를 확정한 데 이어 이번에 한국에너지공단이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입주를 약속함으로써 클러스터로서 외연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등과도 연계해 국가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추로 발돋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군산미래신문에 나온 기사들을 간추려 간략하게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남달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조성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에 윤곽이 잡혔다고 하니 앞으로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남달리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오향기 기자 차례입니다. 오늘 마지막 취재한 뉴스입니다. 오향기 기자 취재한 군산 뉴스를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기 기자. 네, 오향기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2021년 수제 창작 분야 인큐베이팅 공간인 군산 메이드마켓에 입주해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할 청년 창업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합니다. 지난 6월 월명동 시간여행마을에서 개소한 군산 메이드마켓은 현재 패브릭 공예, 스트링 아트, 한국 화소품 등 다양한 수제 창작 분야 아이템으로 창업한 청년들이 입주해 운영 중입니다. 외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위치한 특수성으로 지역 특화 수제 아이템 및 각 제품에 대한 고객 반응을 직접 알아볼 수 있는 마케팅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주 청년 창업가는 성공적인 창업을 이끌어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이 지원되고 군산 메이드마켓에 설치된 공동작업장, 체험실, 기자재 이용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 참여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입주 가능 기간은 오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39세 청년으로서 도자기, 퀼트, 리사이클 등 수제 창작 분야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3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2일부터 8일까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일자리 정책과 454에 4392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유자 일자리 정책과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에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원하는 수제 창작 분야 청년들에게 최적의 공간을 제공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군산신문에 나온 기사를 발췌해 간략하게 간추려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향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군산 메이드마켓 청년 창업자들을 모집한다고 하니 정말로 능력 있고 근성이 있는 청년들이 많이 지원했으면 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군산을 이끌어갈 자원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오향기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군산 시민들이 지금까지 코로나19에 잘 대응을 했다고 자평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안심하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꼭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시고 될수록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시면 건강한 군산,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 건강하시고
코로나19에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댓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